2025년 여름,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릴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한자 교육을 전면 중단하고 디지털 문자 체계 기반의 새로운 언어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곧바로 일본 사회를 양분시켰습니다. 격한 찬반 속 이 소식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정책을 주도한 일본 교육부 장관의 아들, 아사히 유우토였습니다. 그는 도쿄 교육계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데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감독누리의 따뜻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아사히 유우토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고 전교 1등이죠. 학생회장이기도 해요. 아버지는 일본 교육부 장관이세요. 그런 저에게 2025년 여름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발표한 정책이 온 나라를 뒤흔들었거든요. 앞으로 전국 초중고에서 한자 교육을 전면 중단하고 디지털 문자 체계 기반의 새로운 언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발표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떤 문자든 금방 익힐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도쿄교육위원회 주최의 대형 기념식 말이에요. 저는 대표 연사로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자신만만했죠. 전교 1등이니까 학생회장이니까 장관의 아들이니까. 저는 어떤 글이든 술술 읽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무대 위에 서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육계 인사들, 학부모들, 기자들까지. 모두가 제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상장을 받고 인사말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상장 속 문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글자는 보이는데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잡한 한자들이 얽혀있는 문장이었는데 평소라면 어려워도 어떻게든 읽었을 텐데 그날은 정말 안 되더라고요. 이번 도쿄 교육문화제에서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 막혔습니다. 한들의 인. 우수할 우우 학생할 학, 창의할 창.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알고 있는 한자인데 갑자기 읽히지 않았습니다. 입이 떨리기 시작했죠. 아, 그, 우수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관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게 보였어요. 촬영하고 있었죠. 잠깐만요. 저는 상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글자들이 뒤섞여 보였어요. 평소에 봤던 한자들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걸까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 창의적인. 말을 더듬었어요.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이 더 무서웠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전교 1등이 글을 못 읽는다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사회자가 다가왔어요. 유우토 군, 괜찮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장 속 글자들이 더 복잡해 보였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결국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시간을 줘도 소용없었어요. 그 한자들이 읽히지 않았거든요. 관객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장관 아들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전교 1등이라면서 글도 못 읽네. 그 말들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수치심이었죠. 저는 결국 상장을 내려놓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수 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어색한 정적만 있었죠. 그날 밤 제 영상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조회수가 몇 시간 만에 10만을 넘었어요. 댓글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전교 1등이라고? 장관 아들 수준이 고작 이거냐? 한자도 못 읽으면서 무슨 학생회장이야? 저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 자신이 정말로 그 글자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전교 1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았을 뿐이었죠. 진짜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전교 1등이라는 타이틀, 학생회장이라는 직책, 장관의 아들이라는 배경.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허상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정말 글자를 이해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암기만 했던 거예요. 진짜 이해는 하지 못했던 거죠. 자존심에 금이 갔습니다. 아니, 완전히 부서졌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상한 궁금증도 생겼어요. 정말 이해하기 쉬운 문자는 없을까?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는 없을까?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문자가 얼마나 어려운 벽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지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도쿄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부엌에서 반찬을 준비하고 계실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방을 확인해 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산을 접으시면서도 표정이 어두우셨거든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옷이 젖어 있었고 손끝이 유난히 떨리고 계셨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그냥 동사무소에 좀. 목소리가 작으셨습니다. 평소 활기찬 할머니와는 달랐어요. 뭔가 속상한 일이 있으셨나 싶었는데 더 묻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이 되어서야 할머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실 할머니는 그날 시청 보건복지과에 다녀오셨던 거예요. 폐질환 진료 사전 예약을 하러 가신 거였죠.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폐에 지병이 있으셨거든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했는데 그날 온라인 접수로 선착순 30명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공고가 났었어요. 할머니는 일찍 가셨습니다.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꼬박꼬박 걸어가셨죠.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 생겼어요. 키오스크에서 접수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유토야. 할머니 말씀으로는 생년월일과 본인 이름을 정확한 한자로 입력해야만 접수가 가능했다고 해요. 할머니는 처음에 쉽게 생각하셨죠. 이름만 넣으면 되는 줄 알고 갔는데. 하지만 막상 키오스크 앞에 앉으니 달랐습니다. 복잡한 화면과 입력창이 할머니를 당황시켰어요. 더 큰 문제는 할머니 성함의 한자였습니다. 연자가 어디 있는지. 점 2개였던가? 아니, 획이 몇 개였지. 할머니 성함 중에 연이라는 글자가 있으셨거든요. 연자 할머니세요. 그런데 그 연자를 키오스크에서 찾을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오래전에 배운 기억은 흐릿했고 비슷한 한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느 게 맞는 건지 헷갈리셨죠.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셨어요. 키오스크 앞에서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계셨지만 확신이 서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는 사이 뒤에 줄 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다음 분으로 넘기겠습니다. 안내 직원의 말이 들렸어요. 할머니는 아직 입력을 못 끝내셨는데 말이에요. 뒤에서 한숨 소리도 들렸죠. 할머니, 빨리 좀 해주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런 소리들이 할머니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결국 할머니는 제출을 포기하셨습니다. 접수 순번에서 밀려나신 거죠. 할머니는 담담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비 오는 길을 혼자 걸어 집에 돌아오셨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신 걸 알면서도 진료를 받지 못하신 이유가 고작 한자 때문이었다니요.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같이 갔어야 했는데. 아니야, 유우토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왜 이름을 쓰는 것조차 이렇게 어려워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이 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급히 나가보니 할머니가 소파에서 숨을 몰아쉬고 계셨어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계셨고 호흡이 가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급히 119에 전화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죠. 구급차 안에서 할머니는 계속 힘들어 하셨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받으신 후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산소 포화도가 위험 수치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죠. 사실 오늘 오후에 진료만 받으셨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겁니다. 정기검진을 받지 못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이름을 못 써서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차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지만 아직 입원해 계셔야 했어요. 저는 조수석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할머니가 입력하려다가 접지 못했던 신청서 조각이 들려 있었어요. 구겨진 종이 위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입력란만 남아 있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내 할머니가 이름을 몰랐다고 병원에 가지 못했다니. 글자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막는 벽이 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일 소중한 할머니를 막은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글자들이 할머니의 생명을 위험하게 했다면 우리는 정말 옳은 문자를 배우고 있는 걸까? 우리는 왜 아직도 이렇게 어려운 한자를 배워야 하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여행이 바로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다행히 병원에서 안정을 되찾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며칠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병실 한쪽 의자에 앉아서 제가 일기장에 적어놓은 문장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글자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이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가 겪으신 일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죠. 그날 오후 저는 학교 AI 컴퓨터 동아리실에 가 있었습니다. 교내 발표회에 사용할 음성인식 알고리즘 시연을 준비하는 자리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런 기술적인 내용에 별로 관심이 없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선배가 테스트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이 방식이 제일 정확도가 높아. 음소 단위로 분석하니까. 음소 단위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전에는 그런 용어조차 관심 없었거든요. 응. 소리를 자르고 다시 조합해서 글자로 만들지. 자음 더하기 모음 조합. 이게 제일 효율적이래. 그 순간 뭔가가 번뜩 떠올랐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라. 그거 어디서 본 건데? 저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음소 문자, 자음 모음, 과학적 문자 같은 키워드들을 넣어봤어요. 몇 개의 논문과 유튜브 영상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체계 마이너스 한글. MIT 강의 영상이었어요. 저는 호기심에 클릭해봤습니다. 영상 속 교수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글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와 구조가 명확하게 기록된 문자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런 문자가 있다니. 저는 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뜻하며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문자를 만들 때 이런 철학이 들어간다고요? 지금까지 배운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딥러닝 기반 음성 인식 시스템의 음소. 조합 구조는 한글이 가장 이상적인 언어 시스템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이건 그냥 문자가 아니잖아. 기계도 이해하는 구조를 사람이 못 배우는 이유는 뭘까? 더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들도 찾아봤어요. 한글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한글은 배우기 쉽고 쓰기 쉽고 읽기도 쉽다.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문자다. 컴퓨터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시스템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저는 점점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온라인에서 한글 타자 연습 사이트를 찾아 접속해봤어요. 호기심이었죠. 화면에 자음과 모음이 나타났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읍, 히읗.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 하나하나 눌러봤어요. 뭔가 단순했습니다. 복잡한 한자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조합을 해봤죠. 기역 아가, 니은 아나, 디귿 아다. 글자가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진다고?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배운 한자는 하나하나 다 외워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조합만 알면 되는 거였어요. 더 시도해봤습니다. 이응 아 니은 니은 여 이응 안녕. 히읗 아 기역 기역 요 학교. 이응 오 니은 리을 이 니은 온라인. 소리 나는 대로 쓰면 글자가 되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복잡한 획을 외워야 하는 한자가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기준으로 쌓아가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언어였어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편안함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글자를 읽으면서 편안함을 느낀 순간이었어요.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복잡한 뜻을 외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소리만 알면 되는 거였거든요. 할머니가 병원에서 한자 입력 때문에 밀려났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문자였다면 어땠을까요? 할머니도 쉽게 이름을 쓸 수 있었을까요?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연 할머니의 이름을 한글로 써봤어요. 연자. 이렇게 간단했습니다. 저 같은 복잡한 한자가 아니라 그냥 연자. 할머니가 이름을 포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날 밤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우리는 왜 사람보다 시스템을 우선한 문자를 고집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사람이 문자에 맞춰야 하는 게 아니라 문자가 사람에게 맞춰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한글을 접한 그날 밤, 저는 뭔가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문자가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사람을 배려할 수도 있구나. 처음으로 글자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 날이었어요. 며칠 후 학교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쿄 교육문화재 고교 연극 경연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저는 학생의 대표이자 조연 배우로 연극부를 돕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본을 인쇄한 날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게 뭐야? 글자가 다 깨져서 나왔어. 선배가 프린터기 앞에서 소리쳤어요. 저도 급히 달려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학교 프린터가 새로 업데이트된 한자 폰트를 인식하지 못해서 글자가 깨지는 오류가 발생한 거였어요. 특히 핵심 장면의 대사들이 전부 네모박스로 표시되어서 배우들이 아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본을 보니 이런 식이었어요. 왜 이해? 완전히 암호 같았죠. 배우들이 어떻게 이걸 외우고 연기할 수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외워? 완전히 암호잖아. 내일까지 외워야 하는데 이게 말이 돼? 프린터 교체할 시간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어떡하지? 연극부원들이 당황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그때 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가 한글로 제작성해 볼게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들이었죠. 한글이 뭐야? 그게 뭔데?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배운 한글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할 수 있다고 말했죠. 처음엔 다들 의구심을 가졌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대본을 완성해야 했거든요. 저는 그날 밤늦게까지 작업했어요. 일본어 대사들을 하나하나 한글로 옮겨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시테루 카라, 키미노 코코로와 우츠쿠시 히토.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적는 거였어요.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한글의 음소 체계가 일본어 발음을 표현하기에 정말 적합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연극 부원들에게 새로 작성한 대본을 나눠줬어요. 이게 뭐야? 처음 보는 글자네. 정말 읽을 수 있어? 의심스러워하는 목소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읽어보니 달랐습니다.
이거 읽을 수 있어. 생각보다 쉬운데? 발음이 정확하게 나와. 한글로 표기된 대사들은 놀랍도록 빨리 암기되었어요. 복잡한 한자를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순수하게 대사의 감정과 연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전달력이었어요. 배우들이 대사를 또렷하게 발음하니까 연기가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유토, 이거 정말 신기하다. 왜 이렇게 읽기 쉽지? 맞아, 평소보다 훨씬 집중이 잘 돼. 연극부 선배들도 놀라워했어요. 저 역시 신기했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실용적일 줄은 몰랐거든요. 연습이 진행되면서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배우들이 대사를 잊어버리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한자로 된 대본을 볼 때는 항상 누군가 실수했는데 한글 대본은 달랐어요. 이상해, 왜 이렇게 안 까먹지? 평소보다 외우는 속도가 2배는 빠른 것 같아.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뭔가를 직접 만들어낸 뿌듯함을 느꼈어요. 한글이라는 도구로 실제 문제를 해결한 거였죠. 연극 공연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팀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대사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까 연기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무대 위에서 배우들의 대사가 관객석에 또렷하게 전달되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명확하고 감정이 잘 느껴졌죠.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대사가 또렷해서 집중이 잘 됐어요. 배우들이 감정 표현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발음이 깔끔해서 이해하기 쉬웠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글이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소통의 도구라는 걸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글자를 직접 써서 문제를 해결했다. 한글이 이렇게 실용적이고 따뜻한 도구일 줄 몰랐다. 할머니도 이런 글자로 이름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바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연극은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관객들의 호평도 이어졌고 연극 부원들도 만족해했어요.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다음 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교문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학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저도 궁금해서 게시판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공지를 봤어요. 교내에서는 일본어와 영어 외 외국 문자 사용을 자제할 것. 밑에 작은 글씨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최근 일부 학생들이 교내에서 외국 문자를 사용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교육 환경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해당 문자 사용을 금지함.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게 한글을 겨냥한 건 분명했거든요. 그날부터 학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글로 작성된 포스트잇, 연습장 필기, 쪽지 메모들까지 모두 수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성공적으로 공연했던 연극 대본도 폐기 명령이 떨어졌어요. 유토, 이거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런 규칙을 만든 거야? 연극 부원들이 저에게 물어봤지만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게 좋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점심시간에 저는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유토 군, 앉아보렴. 교장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교장 선생님 표정도 평소와 달랐죠. 너도 알고 있겠지만 내 아버지는 교육부 장관이시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장관 아들로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이해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건지 짐작이 갔습니다. 내가 퍼뜨리는 글자가 뭔지 알긴 하니? 한글이요. 그래, 한글.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교육 정책과 맞는다고 생각하니?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추진하는 디지털 문자 정책과 한글이 어떤 관계인지 생각해봤죠. 교장 선생님은 잠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유토 군, 내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단다. 하지만 연극도 성공했고 모든 학생들이 좋아했는데요. 그게 문제야. 너무 잘 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지. 이상한 논리였어요. 잘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신 것 같았어요. 표정이 좋지 않으셨죠? 유토야, 앉아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어요. 저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다. 네. 한글이라는 걸 가르치고 다닌다면서? 가르친 건 아니고 그냥 연극 대본을 도와준 거예요. 아버지가 책상을 탁 치셨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추진한 정책을 내 아들이 흔들고 있어. 아버지, 넌 내가 왜 한자 교육을 중단하려는지 알기나 하니?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넌 왜 엉뚱한 걸 배우고 다니는 거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싶었어요. 뭐? 할머니는 이름을 못 써서 병원에 가지 못했어요. 연극부 친구들은 복잡한 한자 때문에 대사를 외우지 못했고요. 글자를 읽는 사람이 아니라 글자를 외우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아버지가 잠시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한숨을 크게 쉬셨죠. 유토야, 넌 아직 어려서 정치가 뭔지 몰라. 교육 정책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럼 사람들이 글자 때문에 고생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건 개인의 노력 문제야.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와 제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아버지는 정책을 보시고 저는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한글을 계속 배우고 싶어요. 안 돼. 당분간은 그런 생각 접어라. 왜요? 내가 장관의 아들이기 때문이야. 내 행동 하나하나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버지 말씀도 이해가 되었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할머니와 연극부 친구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어도 개인적으로라도 한글 공부를 계속하자고요. 언젠가는 이 글자의 진짜 가치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교내 한글 사용 금지령이 내려진 후에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연극부에서 한글 대본을 경험했던 친구들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유토야, 그 글자. 개인적으로 더 배울 수 있을까? 선생님들 몰래 공부할 방법 없을까? 그렇게 해서 비밀스럽게 한글 연구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SNS에서 쪽지로 연락하고 방과 후 빈 교실에서 몰래 모였어요. 처음에는 5명 정도였는데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가 요시다였어요. 요시다는 난독증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평소에 책 읽기를 정말 어려워했거든요. 복잡한 한자를 볼 때마다 머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고 나서 요시다가 저에게 말했어요. 유토야, 처음으로 책을 읽었어.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요시다가 한글로 쓰인 일본어 동화책을 술술 읽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상해, 왜 이 글자는 머리가 안 아프지? 한자처럼 복잡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또 다른 친구는 1학년 6기였어요. 평소에 부끄러움이 많아서 발표를 정말 싫어했던 친구였죠. 그런데 한글을 배우고 나서 달라졌어요. 한글 덕분에 말할 용기가 생겼어요. 왜? 글자가 소리 그대로라서 읽는 게 무섭지 않아요. 틀릴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글이 단순히 외국 문자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위한 문자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1달 정도 지났을까요? 익명의 제보로 저희 연구회가 발각되고 말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부모 소환 통보가 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임에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불려오셨어요. 그날이 정말 끔찍했어요. 학교 회의실에 부모님들이 모여 앉아 계시고 교감 선생님이 저희를 질책하셨거든요. 학교 방침을 어기고 불온한 모임을 가졌다. 다른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속상했어요. 저희가 뭔가 나쁜 일을 한 것처럼 취급당하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후 아버지는 정말 화가 나셨어요.
그날 아버지의 화난 모습을 처음 봤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잖아. 책상을 치시면서 소리치셨어요. 내가 추진한 정책을 내 아들이 흔들고 있어. 이게 말이 되니? 아버지, 저희는 그냥이 아니야.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언론에 나가고 정치적 이슈가 돼. 그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싶었어요. 또 그 소리야? 글자를 읽는 사람이 아니라 글자를 외우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요시다는 처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됐고 유키는 발표하는 용기를 얻었어요. 아버지가 잠시 말씀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셨죠. 유우토야, 넌 개인의 사례만 보고 있어. 하지만 정책은 전체를 봐야 해. 그럼 개인은 희생해도 되는 건가요? 그 질문에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학교 밖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시부야 공원에서 공개 발표회를 준비했어요. 주제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자 한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사람들이 올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SNS를 통해 소식이 퍼지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행사 당일 정말 놀라웠어요. 노년층부터 직장인, 유학생, K-팝 팬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심지어 기자들도 와 있었어요. 가장 먼저 유키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평소에 발표를 무서워했던 유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유키입니다. 유키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평소에 글자가 무서웠어요. 복잡한 한자를 볼 때마다 머리가 아팠고 틀릴까봐 발표하는 게 두려웠어요. 관객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배우고 나서 달라졌어요. 한글은 저처럼 글이 무서운 사람에게 처음으로 읽을 수 있다는 용기를 줬어요.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유키의 진솔한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요시다가 나왔어요. 저는 난독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글로 된 책은 술술 읽을 수 있어요. 처음으로 독서의 즐거움을 알았습니다. 관객석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떨렸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사히 유우토입니다. 제 이름을 밝히는 순간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제가 교육부 장관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한글은 한국의 문자가 아닙니다.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읽고 쓰기 어려운 사람에게 배움의 문을 열어주는 도구입니다.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고 배경도 상관없어요. 그냥 사람이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따뜻한 문자예요. 관객석 뒤편에서 누군가 선글라스를 끼고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왠지 낯익은 실루엣이었지만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오늘 여기 선 이유는 한글을 홍보하려는 게 아닙니다. 문자가 사람을 가르는 벽이 아니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큰 박수가 터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격려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날의 발표회 영상은 SNS를 타고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발표회 이후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영상을 본 사람들이 한글에 대해 문의하는 메시지가 쏟아졌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버지의 디지털 문자 정책에 한글이 시범 적용된다는 거였어요. 정말이야? 한글이 공식 교육 자료에 들어간다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한글과 디지털 문자의 이해가 개설된 거예요. 신청자는 예상의 3배를 넘었다고 했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던 거죠. 그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오랜만에 부드러운 표정이셨어요. 유우토야, 앉아라. 네, 아버지. 내가 했던 발표 영상을 봤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또 혼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
내 정책에 반대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아버지.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너는 정책에 반대한 게 아니라 정책을 발전시키려고 한 거였구나. 정말 의외였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거든요. 디지털 문자 정책의 목표가 뭔지 아니?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드는 것 아닌가요? 맞아. 그런데 나는 기술적인 면만 생각했어. 정작 사람은 보지 못했지.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보여준 사례들. 요시다나 유키 같은 친구들 말이야. 그런 개별적인 사례들이 모여서 정책이 되는 거였어. 그날 이후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버지도 한글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하셨거든요. 며칠 후 할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손편지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편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또박또박한 한글로 적혀 있었거든요. 유우토야, 이제 내 이름을 내가 쓸 수 있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가 직접 쓰신 첫 번째 편지였어요. 연자라는 이름이 한글로 정말 예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배운 건 문자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걸요. 사람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언어의 철학이었어요. 저는 그날 장래 희망을 바꿨습니다. 언어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이가 읽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도 저는 한글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 따뜻한 문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글자를 몰라 고개를 숙인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글자를 읽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는 날도 봤어요. 글자는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 말이에요. 이제 저는 알겠어요. 600년 전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만드셨는지 말이에요.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로는 서로 통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펼치지 못한다. 바로 이거였어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글자 때문에 고통받는 걸 보셨던 거예요. 제가 할머니와 친구들을 본 것처럼 말이죠. 세종대왕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쉽게 쓸 수 있는 민주적인 문자를 창조하신 거였어요. 신분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정말 위대한 일이었어요. 28개의 글자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과학적인 문자.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하고 읽기 쉬운 백성을 위한 문자. 600년이 지난 지금 한글은 여전히 그 위대함을 증명하고 있어요. 제 할머니처럼 문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요시다처럼 난독증이 있는 친구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유키 같은 친구에게는 말할 용기를 주고 있거든요. 세종대왕의 꿈이 바로 이런 거였을 거예요. 글자 때문에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 누구나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는 세상 말이에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드신 인류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선물은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가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지 새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한글 덕분에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한글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려요.